오늘날 전 세계에서 쓰이는 영어는 과연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약탈과 침략 속에서 어떻게 첫 숨을 터뜨렸을까요? 410년 로마 제국의 군대가 브리튼 섬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섬은 순식간에 권력의 공백지대로 변하고 맙니다. 당시 섬의 주인이었던 켈트족은 북쪽 스코틀랜드 지역 피크트족과 아이슬란드 출신 스코트족의 무자비한 침략에 시달리게 되며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켈트족의 지도자 보티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게르만계 용병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며 449년 게르만족 계열의 앙글로족과 색슨족, 그리고 주트족이 동쪽 해안을 타고 브리튼 섬으로 대거 몰려옵니다. 용병으로 들어온 이 게르만 야만족들은 곧 본색을 드러내며 켈트족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섬의 비옥한 땅을 무력으로 강탈하기 시작합니다. 고대 누메리쿠스 기록과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수만 명에 달하는 게르만족 침략자들은 거침없이 마을을 불태우고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했습니다. 거듭되는 참혹한 사륙과 학살을 피해 켈트족은 서쪽 웨일스와 코놀, 그리고 북쪽 스코틀랜드의 척박한 산악지대로 쫓겨나 목숨을 건사해야 했습니다. 비극적인 대이동 속에 원주민의 삶터를 완전히 차지한 게르만 부족들은 섬의 동부와 남부 지역을 장악한 뒤 새로운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축 부족인 앙글로족의 이름을 따서 이 땅을 앙글로족의 땅이라는 뜻인 잉글랜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이들이 사용하던 독자적인 게르만 방언이 융합돼 고대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가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켈트족의 비통한 눈물과 피비린내 나는 침략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고대 영어는 향후 브리튼 섬의 주도권을 완전히 뒤바꾸며 거대한 영국의 시초를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게르만 부족들이 세운 칠왕국 체제로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브리튼 섬에 793년 또 다른 잔혹한 비극이 덮치고 맙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의 바이킹 세력이 노스움브리아 해안의 린디스판 수녀원을 습격해 무자비한 약탈과 사륙을 저지르며 대혼란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항해술과 독보적인 이동성을 갖춘 바이킹선을 타고 기습적으로 침투의 사원과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고 금은보화를 강탈했습니다. 초기 단순한 해적질에 그치던 바이킹의 침략은 865년 이교도 대군세라는 대규모 군사행동으로 확대되며 섬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천 명의 바이킹 전사들은 동앙글리아와 노스움브리아, 그리고 머시아 등 앵글로색슨족의 핵심 왕국들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동북부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바이킹들은 영토를 차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지배 영역인 데일로를 선포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정착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비통한 영토 점령 과정에서 침략자들의 언어인 고대 노르드어와 정착민들의 고대 영어는 물리적 충돌만큼이나 격렬한 언어적 대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본래 두 언어는 모두 게르만어파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에 서로 뜻이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실생활 거래와 교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언어적 융합이 가속화됐습니다. 이 시기 바이킹의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는 원주민들의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해 언어의 핵심적인 뼈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대명사 개념인 그들이라는 뜻의 단어와 얻다라는 의미의 표현, 그리고 주다라는 행동을 나타내는 어휘 및 하늘을 가리키는 필수적인 일상 언어들이 모두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사륙 속에서 바이킹이 남긴 언어적 유산으로 고대 영어의 체계에 결합했습니다. 886년 웨섹스의 알프레드 대왕이 대인족의 리더 구스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국경을 확정짓자 언어의 혼합 현상은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바이킹의 도끼질과 침략이 남긴 이 참혹한 역사적 흔적은 고대 영어의 복잡했던 문법 격변화를 단순하게 철폐시키고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핵심 필수 어휘들을 대거 이식하며 영어라는 언어의 지형을 결정적으로 재편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게르만계 앵글로색슨족과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바이킹 정착민들이 브리튼 섬의 동일한 영토에서 상업거래와 일상적인 교류를 시작하자 두 언어 사이의 복잡한 문법적 장벽은 곧 커다란 생존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고대 영어는 현대 독일어나 라틴어처럼 명사에 남성, 여성, 중성의 성별이 엄격하게 존재했으며 문장 속 역할에 따라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등으로 명사 끝부분의 어미가 매우 복잡하게 변하던 대표적인 굴절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영어에서는 똑같은 왕이라는 단어라도 주어로 쓰일 때와 누구에게라는 여격으로 쓰일 때 어미가 형태를 달리했으며 형용사와 정관사 역시 명사의 성과 격에 맞추어 수십 가지 어미 형태로 번거롭게 변형돼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9세기 이후 데일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게 된 고대 노르드어 사용자들은 고대 영어와 어근은 유사하지만 문법 어미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양측 모두 수많은 굴절 어미를 일일이 정확하게 지켜가며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토지 거래를 하고 법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긴박한 현장에서 어미 변화를 틀리지 않고 구사하는 것 보습니다.
확실하게 의미 전달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기에 주민들은 서로 어색하고 복잡한 어미 부분을 자연스럽게 생략하거나 발음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이러한 언어적 타협과 실용적 융합 과정에서 명사의 복잡한 성 구분과 격에 따른 수많은 어미 변화가 빠르게 파괴되었고, 단어 자체의 형태를 바꾸는 대신 문장 안에서 단어가 놓이는 위치와 순서를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구분하는 직관적인 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문법 어미가 대거 전락하고 단순화되는 과정에서 정관사나 전치사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기존의 다채로운 굴절 시스템은 급격히 해체돼 살아남기 위해 가장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단어 배열 중심의 언어로 체질 개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처럼 전쟁과 대치 속에서 생존을 위해 문법의 거품을 걷어낸 언어적 대변혁은 머리 아픈 굴절어였던 고대 영어를 훨씬 배우기 쉽고 유연한 언어로 탈바꿈시키며, 향후 역사적 격변 속에서도 언어가 사멸하지 않고 강력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복잡한 문법 어미를 털어내며 생존의 틀을 마련한 고대 영어는 1066년 10월 14일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발생한 결정적 비극으로 인해 또다시 커다란 존폐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스칸디나비아계 노르드인의 후손이자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공국을 지배하던 정보광 빌리엄 1세가 군대를 이끌고 브리튼 섬을 침공해 앵글로색슨족의 마지막 국왕 헤럴드 2세를 전사시키고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입니다. 빌리엄 1세는 즉 이 직후 영국의 기존 앵글로색슨계 귀족 집단을 철저히 해체하고 영토의 80% 이상을 자신을 따르던 5천여 명의 노르망디 출신 귀족과 기사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의 왕실과 조정 및 법원과 교회를 포함한 사회 최상류층 전체가 순식간에 노르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배층으로 완전히 교체됐습니다. 1086년에 작성된 왕실 조사 기록인 둠스데이 북에 따르면 당시 전국 토지의 지배권과 핵심 관직은 완벽하게 노르만계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권 교체로 인해 기존의 고대 영어는 행정문서와 공식 석상 및 학문 영역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프랑스어가 지배층의 품격 있는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류층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프랑스어를 배워야만 했고, 영어는 교육받지 못한 피지배층인 하층민과 농부 및 노예들만 사용하는 천대받고 미개한 언어로 전락했습니다. 지배계급의 프랑스어와 피지배계급의 영어로 사회계층에 따른 언어적 이원화가 완벽하게 고착화되면서 영어는 단절과 사멸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신분계급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극명하게 갈린 1066년 이후의 영국의 사회상은 식문화와 축산물 어휘 영역에서 매우 독특한 언어적 이중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들판과 축사에서 직접 땀을 흘리며 가축을 사육하고 오물을 치우던 앵글로색슨족 피지배층 농부들은 기존의 고대 영어 어휘인 카우와 피그, 그리고 10이라는 단어로 가축을 가리켰습니다. 반면 직접 가축을 키우지 않고 완성된 요리를 식탁에서 제공받아 즐기던 프랑스계 노르만 귀족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베프와 포르크, 그리고 무통이라는 고급 어휘로 해당 고기 요리들을 불렀습니다. 지배계층의 프랑스어 어휘가 피지배계층의 영어 속으로 급격히 유입되는 과정에서 가축 자체를 뜻하는 영단어 카우는 식탁 위에 오르는 소고기를 뜻하는 비프로 변형돼 정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돼지를 가리키던 피크는 식용 돼지고기를 뜻하는 포크로 재편됐으며, 양을 의미하던 십 역시 양고기를 나타내는 머튼이라는 어휘로 갈라져 영어 단어장에 동시에 수록됐습니다. 이와 같은 언어적 격차는 동물 어휘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채로운 식재료와 일상 영역 전반으로 확대돼 닭을 뜻하는 치킨과 지보리를 뜻하는 폴트리 등 수많은 이중 어휘 체계를 생성했습니다. 들판에 살아있는 가축은 앵글로색슨 농부들의 영어가 담당하고, 식탁 위의 화려한 요리는 노르만 귀족들의 프랑스어가 담당하느니 기이한 지배구조는 당대 하층민들에게는 굴욕적인 삶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관점에서 이러한 언어의 대충돌은 단순한 억압에 그치지 않고 영어의 어휘폭을 폭발적으로 넓혀주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독일어계 어근의 직관적인 단어들과 라틴어 및 프랑스어계의 우아하고 격식 있는 어휘들이 하나의 언어체계 안에 공존하게 되면서 영어는 하나의 사물을 표현할 때도 미묘한 어감과 격식의 차이를 다채롭게 다룰 수 있는 독보적인 풍부함을 확보했습니다. 계급적 차별과 강요된 통주 속에서 일어난 이중 어휘의 탄생은 훗날 중세 영어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표현력을 자랑하는 언어로 도약하는 강력한 자양분이 됐습니다. 프랑스와의 장기간에 걸친 군사적 충돌과 유럽 전역을 덮친 참혹한 감염병의 대유행은 프랑스어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영어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반전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됐습니다. 1337년 왕위 계승권과 가스코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된 백년 전쟁은 영국의 지배계층과 대중 모두에게 강렬한 반프랑스 정서를 심어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면서
영국 귀족들 사이에서는 적국의 언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확산하였고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대변할 언어로 영어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348년 영국에 상륙한 흑사병은 전체 인구의 30%에서 50% 이상을 가혹하게 목숨을 앗아가며 영국의 사회 구조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대규모 인구 감소로 인해 농사를 짓고 건물을 짓던 하층 노동자 인력이 극도로 부족해지자 노동자들의 임금과 사회적 가치가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피지배층이 사용하던 영어가 노동시장의 실권과 함께 강력한 지위를 얻게 되면서 하층민의 언어였던 영어는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신분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1362년 영국 의회는 모든 법정 소송과 재판을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정 영어 사용법을 공식 제정했습니다. 1399년 왕위에 오른 헨리 4세는 노르만 정복 이후 최초로 의회 공식 즉위 연설을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로 행한 영국 국왕으로 기록됐습니다. 15세기 초에 이르러 왕실의 공식 문서와 행정 기록 역시 프랑스어 대신 영어로 작성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프랑스어는 왕자와 법정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영어가 공공영역의 지배 권력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국경전쟁과 대역병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층민의 언어는 전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국가대표 언어로 당당히 복원됐습니다. 공공영역의 지배권을 되찾은 중세영어는 14세기 후반 문학의 다채로운 개화와 발음체계의 거대한 변혁을 맞이하며 현대 언어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영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초선은 1387년부터 1400년 사이에 집필한 대표작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이전까지 외면받던 민중의 언어인 중세영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초선은 사회 각 계층을 대표하는 29명의 순례자가 나누는 생생한 입담을 시적 언어로 정교하게 담아내어 영어라는 언어가 고도의 학술적 표현과 세련된 문학적 기교를 완벽히 감당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시기 초서가 선택한 런던 방언은 행정문서의 표준어 지정과 맞물려 영국의 대표적인 표준 언어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됐습니다. 문학적 부흥과 더불어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사이에 걸쳐 영어 발음 체계의 뼈대를 완전히 흔들어 놓은 대모음 변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대모음 변이는 장모음의 발음 위치가 혀의 위치를 기준으로 입 앞쪽과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모음의 음가가 전면적으로 바뀐 언어학적 대지진이었습니다. 1400년 이전에는 장모음이로 발음되던 단어 바이트가 대모음 변이를 거치며 이중모음 아이로 바뀌었고 장모음으로 발음되던 단어 하우스 역시 이중모음 아우로 변형됐습니다. 언어학자 오토 예스페르센의 연구에 따르면 7개의 장모음 음가가 일제히 상향 이동하면서 발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발음의 대격변은 당시 1476년 윌리엄 칵스턴에 의해 영국에 최초로 도입된 금속 활자 인쇄술과 시기적으로 엇갈리면서 현대 영어의 독특한 표기법을 탄생시켰습니다. 철자법은 인쇄술의 보급과 함께 14세기 초서 시대의 고전적인 상태로 동결됐으나 사람들의 실제 입으로 전해지는 발음은 대모음 변이를 거치며 계속 변화했기 때문에 오늘날 영단어의 철자와 실제 발음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문학가들의 위대한 도전과 발음 체계의 거대한 모음 변동을 성공적으로 거친 중세 영어는 마침내 수세기에 걸친 언어적 혼란을 뒤로하고 오늘날 우리가 듣고 사용하는 현대 영어 발음의 기틀을 완벽하게 완성하기에 이릅니다. 대모음 변이와 인쇄술의 도입으로 표기법과 발음의 기틀을 잡은 영어는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지적 대전환기를 맞이하며 표현력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1476년 윌리엄 칵스턴이 웨스트민스터에 영국 최초의 인쇄소를 설립한 이후 서적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런던 방언을 중심으로 한 영어 표준화 작업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시기 유럽 전역을 덮친 르네상스 열풍은 고전 학문에 대한 관심을 폭발시켰고 학자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된 고전 문헌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학술적 개념을 담아낼 어휘의 부족함을 절감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라틴어 학술 어휘인 애트모스피어와 공진을 뜻하는 바이브레이션 및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고뇌를 뜻하는 에고니 같은 단어들이 대거 영어 체계 안으로 이식됐습니다. 단어의 흡수를 넘어 유연한 언어적 창조가 절정에 달한 것은 천재 극작가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등장 덕분이었습니다. 언어학자 오토 예스페르센의 연구와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기록에 따르면 세익스피어는 자신의 작품 전체에서 31,534개의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 중 1,700개 이상의 신조어와 새로운 관용 표현을 직접 만들어내어 문학 속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는 기존의 명사를 동사로 변형하거나 접두사와 전미사를 자유롭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했습니다. 오늘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침묵을 깨달아는 표현인 브레이크 디 아이스와 아무란을 뜻하는 글루미 및 외로운을 의미하는 롤리 같은 단어들이
모두 그의 햄릿과 맥베스 같은 비극 작품을 통해 최초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학자들의 라틴어 어휘 수입과 세익스피어로 대표되는 문학가들의 파격적인 신조어 창조는 영어의 어휘를 이전과 비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피지배층의 미개한 언어로 천대받던 영어는 이 시기를 거치며 고도의 학술적 사유와 세련된 예술적 감정을 완벽히 표현해내는 위대한 언어로 거듭났습니다. 17세기 대항해 시대에 막이 오르면서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향해 전례 없는 영토 확장에 나섭니다. 대영 제국의 번영과 함께 영어는 아메리카 대륙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등 지구상 모든 대륙으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개척선들은 단순히 상인과 군인만을 실어 나른 것이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를 전 세계 구석구석에 뿌리는 거대한 운반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607년 북아메리카의 제임스타운에 최초의 영구 정착지가 건설된 이래 수백만 명의 영국인들이 바다를 건넜고 19세기 말에 이르러 대영 제국은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약 25%를 지배하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정복하러 나간 영어는 거꾸로 식민지 현지의 다채로운 언어와 문화에 깊게 침투당하며 자신의 언어적 영토를 더욱 폭발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영역을 넓혀간 영어는 샌드위치처럼 단단히 고정된 언어가 아니라 현지 문화를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작용했습니다. 인도 대륙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힌디어와 산스크리트어 어원인 단어들이 영어 속으로 대거 유입됐습니다. 인도의 전통 머리 감기 머리 지아법에서 유래한 산푸라는 단어와 현지인들의 편안한 하이 복장에서 유래한 파자마라는 어휘가 영국 본국으로 건너가 정식 영단어로 수록됐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정착민들은 본국에 존재하지 않던 고유한 생태계와 문물들을 표현하기 위해 원주민들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카리브해 원주민인 타이노족의 언어에서 과일 토마토와 외나무다리 배를 뜻하는 카누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북아메리카 원주민 어휘에서 나무람을 뜻하는 모카신이나 너구리를 뜻하는 라쿤 같은 어휘들을 가져왔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데이비드 크리스탈의 연구에 따르면 대영 제국 확장기에 약 35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언어로부터 수만 개의 외래어가 영어 체계 안으로 이식됐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지의 현지 어휘를 수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전략은 영어가 국경과 인종을 넘어 강력한 연쇄성을 확보하게 만든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피지배 민족의 언어에서 유래한 단어들을 스펀지처럼 집어삼킨 대영 제국의 영어는 지배자의 독단적인 언어에 머무르지 않고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어휘 자산을 보유한 세계어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전 세계에 뿌려놓은 언어적 씨앗은 20세기 들어 국력의 중심축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면서 결정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막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확보한 미국이 세계 최고 초강대국으로 등극하자 영국의 바통을 이어받은 미국의 언어 역시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를 통해 미 달러화가 세계 핵심 통화로 자리 잡은 것처럼 국제 정치와 경제 및 금융의 모든 표준 회의에서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소통 도구로 고착됐습니다. 경제적 패권에 이어 할리우드 영화 산업과 빌보드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의 폭발적 성장은 전 세계 젊은 층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 유성 영화의 등장 이후 미국 할리우드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는 글로벌 문화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했으며 음악과 패션 및 소비문화 전반을 미국식 영어로 물들였습니다. 문화를 넘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독점은 영어를 학문의 지배적 언어로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69년 미국 국방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아르파넷에서 출발해 1990년대 초반 전 세계로 확산한 인터넷망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영어를 기본 언어로 채택했습니다. 컴퓨팅 프로그래밍 언어의 90% 이상이 영어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인 아이캔의 초기 주소 체계 역시 영어 알파벳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국제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의 공식 업무 비율에서 영어는 8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언어학자 데이비드 크리스탈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대 기준 전 세계 약 15억 명 이상의 인구가 영어를 제1언어 또는 제2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과거 침략당한 켈트족의 피눈물에서 시작돼 바이킹의 도끼질과 프랑스 귀족의 지배를 견뎌낸 고대 영어는 이처럼 역사적 격변과 대항해 시대를 거쳐 미국의 첨단 기술 및 문화 패권과 결합했습니다. 한때 섬나라의 보잘것없는 방언에 불과했던 언어가 마침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언어도 도달하지 못했던 완벽한 직구촌 공용어의 왕좌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